안녕하세요. 생방송 법률 상담 진행을 맡은 전혜원입니다.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종종 있으시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저희 생방송 법률 상담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025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법률 상담에 상담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유튜브를 통한 소통 창구도 함께 열어두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주실 두 변호사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박민성 변호사님 그리고 황미옥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스의 박민성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미옥 법률사무소의 황미옥 변호사입니다. 네, 두 분 오늘도 아주 명쾌하고 유익한 상담 잘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먼저 오늘 접수된 상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공동 소유 토지보상금 이사 간 사람에게도 줘야 할까? 강제집행, 주민등록번호 몰라도 할 수 있을까?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제출한 직원 해고할 수 있을까? 범죄 행위를 방관한 사람들 고소할 수 있을까? 네,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됐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들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볼 테니까요.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들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망설이지 마십시오. 025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서도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상담 접수가 되면 각 분야 전문 변호사님들과 함께 성심성의껏 무료로 방송을 통해 상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는 상담 기다리는 동안 알기 쉬운 생활법령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운전면허 발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정신질환자가 운전한 차량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기사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었거든요. 네. 그렇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6월 3일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가 3살 박이 자신의 아들을 수용차에 태우고 고속도로 역주행하다가 네. B씨가 운전하는 상대방 수용차 정면 충돌해서 3명이 모두 사망한 사건입니다. 네. 그 B씨의 경우에는 예비 신부였다고 합니다. 아, 그 A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데 네. 최근 약을 먹지 않고 스스로 조현병 증상을 치료하려고 하다가 증상이 더 심해져서 네. 돌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저도 이 기사를 봤었는데 좀 증상이 괜찮아져서 약을 좀 줄였다가 또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예, 이런 예. 내용이 있더라고요. 조현병 요즘 뉴스에서 좀 자주 접하게 되는 단어입니다. 난동을 벌이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는데 조현병이라 하면 정확하게 어떤 질병을 얘기하는 건지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네, 그 과거에는 그 조현병이라고 하는 게 정신분열증으로 알려져 네. 있죠. 이 증상은 그 망상이나 환청, 정서적인 둔감을 발생시키고 사회적 기능 측면에서 그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아직까지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했는지 네.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검색어도 계속 조현병이 올라왔던 게 기억이 나는데 조현병 환자들로 인한 사건 사고가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예, 조현병 관련 사건 사고들이 요즘 굉장히 많은데요. 네. 문제는 조현병 관련 사건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자칫하면 잔혹한 살인 사고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사건들에 비추어 보더라도요. 지난 5월 달에 부산에서 조현병을 앓던 50대 남성이 자신의 친누나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인데요.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이죠. 네. 이 또한 조현병과 관련이 있었고요. 최근 발생한 아까 말씀하셨던 고속도로 역주행 사건까지 네. 모두 조현병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결국 이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게 굉장히 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말씀해 주신 내용만으로도 뭐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고속도로 역주행 사건으로 논란이 된 부분을 살펴보면 바로 정신질환자들의 운전면허 발급이라고 하는데요. 운전면허를 발급함에 있어서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는 건지 박 변호사님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현행법에서는 조현병 같은 정신질환자의 운전을 제한하고 있긴 합니다만 네. 사실상 그 운전하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운전하는 사람이 스스로 그걸 밝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실효성에서 좀 의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가 운전할 경우 자칫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기 네. 때문에 철저한 철저히 그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 도로교통법 82조, 그다음에 뭐 시행령 56조에 따라서 그 수시 적성 검사의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네. 경찰에서는 그 교통사고 유발자가 정신질환자, 즉 어떤 진단서라든지 입원 경력 등에서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 수시 적성 검사 대상자로 등록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운전면허 시험 당시에 이 정신질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황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운전면허 시험에서 신체 검사 과정에서 그 여부를 밝혀지게 되는데요. 가령 조현병뿐만 아니라 치매라든지 분열형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발육지연 등 크게 7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네. 이 7가지 질환에 포함된 정신질환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고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자신이 정신질환이 있다고 스스로 밝히는 일이 굉장히 적죠. 저는 조현병입니다라고 스스로 밝히는 일이 매우 적다 보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운전면허 발급 기관에서는 발급 대상자인 상대방이 조현병 환자인지 아니면 네. 치매 환자인지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누가 먼저 운전면허를 따라간 사람이 스스로 밝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사실, 그러니까 조현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발급받았다는 사실, 이런 허위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면허 취소는 물론이고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는 있습니다만 네. 실제로 처벌은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제도 보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경우도 있겠죠.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나서 이 정신질환 사실을 알게 될 경우가 있을 텐데 이때는 뭐 그 스스로가 이 사실을 밝히고 면허 취소를 하러 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그런 경우는 드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전에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잘 취득한 이후에 네. 정기 검사, 수시 적성 검사를 통해서 네.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정기 검사는 정기적으로 적성 검사를 받는 거고 네. 수시 검사는 그 신체 질환에 의심되는 사람한테 수시로 적성 검사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실제로 이런 그 정기 수시 적성 검사를 통해서 면허가 재발급이 거부되거나 아니면 면허가 취소가 되는 경우에 취소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다고 합니다. 실제로 통계상으로도 2015년도에 수시 적성 검사 대상자 중에 3%만이 면허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굉장히 비율이 낮습니다. 예, 낮습니다. 자, 일단 정신질환자들의 운전면허 발급 관련해서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개선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황 변호사님. 네, 일단 정신질환자의 의료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법령이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현재 면허 발급을 정신질환자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뭐 치매라든지 시각장애든지 이런 일부 질환자의 정보는 그나마 공유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현재까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개별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의료정보 등을 공유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자료 제공 기관도 결국 책임을 회피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예. 병무청 신체검사 정보라든지 보건복지부 의료 기록을 활용하려고 해도 역시 개인정보 보호의 벽을 뛰어넘어야 하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예. 많은 산을 넘어야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정신질환자의 면허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예방책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신질환자로 인한 사건 사고가 좀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정신질환자들이 이런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건 아니겠죠. 꾸준한 약물 치료와 상담을 받으면서 이 질병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너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지는 마시고 좀 따뜻한 시선으로 보듬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법률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적인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02557-8295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또 법률방송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편안한 방법으로 상담 남겨주시면 되고요. 상담이 접수가 되면 각 분야 전문 변호사님들과 함께 방송을 통해서 무료로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지금 예. 살고 있는 동네에 네, 공동으로 소유된 땅에다가 네. 도로를 놨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걸로 해가지고 보상금을 받게 됐는데 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저희가 처음에 이걸 하면서 예, 이제 동네에 세워진 그런 규칙 같은 게 있는데 네, 이사 온 사람들은 이제 그 명부 같은 데 올라가고 예, 이사를 나간 사람들은 명부에서 제외가 되는 그런 지금 규칙을 세웠는데 네, 이사 가신 분들도 지금 이사는 가셨지만 주소 이전을 안 했다고 하면서 보상금을 달라 하시더라고요, 지금. 예. 근데 이런 경우에 지금 저희가 한 700평 그 땅이 된다고 하시고 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돈이 돼가지고 총 한 3억 가량을 나눠야 된다는데 네, 이럴 경우에 그 이사 간 사람들을 저희 규칙 이런 네. 사람 이런 상황에도 그 이사 가신 분들한테도 돈을 줘야 되냐 이게 궁금해가지고요. 그렇군요. 와, 굉장히 난감하네요. 그리고 또 이사 나가신 분들은 이걸 알면서 보상금을 받기 위해 주소를 이전 안 하셨다는 게 좀 명백해 보이는데 좀 네. 박민성 변호사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 듣고 계셨잖아요. 네. 좀 어떨까요? 한번 네, 나눠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그 규칙이라고 하는 게 혹시 정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에도 이미 세워져 있는 규칙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그렇게만 들었거든요. 이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네. 네. 그러면은 동네 사람들이 지금 하나의 마을을 형성하고 계신 건가요? 네, 하나의 마을 형성되어 있고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같이 살고 이사 가신 분들도 있고 뭐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럼 그 마을 회장님은 뭐라고 하세요? 뭐 마을 회장님 말로는 뭐 당연히 이사 갔으니까 우리 명부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제 그 이사 나간 사람은 우리 아직 주소 이전을 안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하나의 동네에 통상 이제 마을을 가다 보면 하나의 동네에 부락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다른 데서도 그 부락이 이 어떤 대지에 산에 다 소유를 하고 있고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네. 법적인 용어로 사실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 해요. 그건 뭐냐면 네. 어떤 그 법인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고 설립을 하고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한 경우 하나의 마을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법인 그 단체성을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네. 그러한 경우 그 소유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을 사람들이 같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총유라는 개념을 인정합니다. 네. 예, 총유라고 하는 건 그 소유의 형태에는 공유가 있고 총유가 있고 합유라는 제도가 있어요. 네. 만약에 내가 혼자 소유하고 있으면 그 난도 혼자 소유권이지만, 네. 근데 총유는 그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부간에 같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네. 조합에서 소유하는 것과는 좀 달리 판단이 돼요. 즉 예를 네. 들면 총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아마 마을체 공동에서 형성해서 마을 주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재산이 있으면 이 재산은 공동으로 소유에 속하는 건데, 네. 공유라고 하는 거는 지분이 있잖아. 지분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네. 부동산 등기할 때 나 2분의 1, 나 2분의 1 이런 지분이라는 게 있는데 총유는 그런 지분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공동으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마을 주민인 거를 전제로 해서. 그래서 지금 아마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공동 마을체에서 형성된 정관 내지 규약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규약, 만약에 그 규약 내에 마을 공동체에서 만약에 이사를 갔다,
네. 이사를 갔다고 하면 그 이사 가신 분은 이 공동체에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빠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보상금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그분은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네. 지금 이사 간 거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주소지는 있는데 거기는 살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소지만 있고 완전히 이사 간 것까지 이사 간 걸로 포함될 것인가 아니면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라는 그 해석 문제가 있는데 아, 네.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그 규약에 이사 간 거다라고 했을 때 그 이사 간 거의 의미는 당연히 주민등록도 이전을 하고 실생활에 거기서 거주하는 것도 이사 가는 거는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 네. 주소만을 놓고 소유권 이전 등기 다 다른 사람한테 넘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완전히 이사 간 걸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거기에 소유권은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다른 데서 살아. 근데 거기다가 다른 사람한테 임대차 세를 놨어요. 아, 그런 네. 경우는 이사를 간 거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판단할 때 이 경우는 조금 이사 간 것으로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소유권도 다 넘기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자기 생활하는 본거지도 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면 이사를 갔고 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거기에다가 놓을 수 있잖아요. 아,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사 간 것으로 해석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 다 이사 갔는데 주민등록만 거기다 걸쳐놨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권리가 나한테 있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판례상으로도 이 경우에는 이제 어촌계에 대한 판례인데 어촌계의 경우에도 지금 동일한 비슷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져 있는 규약에 정해져 있는 거를 먼저 우선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사항에 따라서 하는데 만약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어촌계에서 빠졌어요. 예전에 어촌계에서 생활할 때 어떤 보상금이 나왔는데 이분이 나중에 보상금이 실제로 나와가지고 분배를 할 때는 어촌계에서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그 빠진 사람은 실제로 이 어떤 지위를 다 잃은 거기 때문에 그 보상금을 네. 청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실질적인 판례도 있습니다. 아, 좀 도움이 되셨나요? 아, 네. 예. 혹시 또 궁금한 점은 없으십니까? 지금 네. 그 동네 사람들 중에 예. 완전히 그냥 주소 이전만 안 하고 예. 완전 그냥 나가셨는데 주소 이전만 안 하고 계신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네. 그 가끔씩 와서 집을 살펴보고 가신대요, 자기 집을. 아, 집에 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다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자기 주민등록상에 네. 주소를 안 빼고 네. 자기는 딴 데에서 살고 있는데 예. 그냥 관리차 자기 집에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여기를 빈집으로 두고요? 네네. 그런데 어.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네요. 그럼 이분은 집을 아예 비워놓고 보상을 받겠다는 목적이 분명하신 분 그렇죠. 같습니다. 그런 것 네.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사유에 하나 유형에 들어간 것 같은데 네. 그런 경우에는 아마도 관리를 한다라는 거는 내 소유로 있는다라는 그렇죠. 거겠죠. 분명히 그 소유가 계속 지속이 돼 있는 거고 네. 그러면 거기다 주민등록을 하고 다만 빈집으로 나놓고 자기 네. 별장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경우에는 네. 사실상 법리 해석상 이사 간 것으로 판단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아, 그러네요. 예, 왔다 그렇습니다. 갔다 하신다라는 예. 말씀. 만약에 규약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분이 예전부터 소유해왔어요. 라고 네. 소유해왔다가 다른 지역에 내가 또 구입을 해서 거기서 살면서 이거는 별장식으로 만약에 사용을 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사 간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겠죠. 다만 규약상으로 여러 가지 유형을 정해놔서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보상금이 나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줄 수 없다라는 자체 규정을 총사원의 결의를 통해 또 마을 주민들 결의를 통해서 만들어놨다면 네. 그 경우에는 보상금 청구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만약에 규약상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예. 그거를 부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또 어떤 게 궁금하죠? 그런 분한테는 네. 그러면 보상금을 똑같이 배분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그분은 실제로 안 살고 있으니까 달라고 하면은 조금은 그만큼 그러니까 내부 마을 회의를 네. 걸쳐서 그냥
조금만 줘도 상관이 아, 없을까요? 약간 비율을 조정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신가 네, 보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그 규약에 그런 구체적인 게 정해져 있는 건지는 잘 모르시는 거죠? 네, 어머니가 사시는 곳이어가지고 저는 들은 게 그렇게까지 없어서 아마도 저는 예전에 그 어르신들이 규약을 정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리라는 예측을 하기는 쉽지는 않으셨을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추상적으로 정해졌을 것 같은데 그러한 경우에는 그 마을 주민들 분들 모두 모아놓고 결의를 하시면 돼요. 이걸 어떻게 하자. 그래서 법상으로는 그 규약을 보면 그 마을 분들 모아놓고 총회라고 하죠. 마을 분들 모아놓고 우리 결의를 할 때 어떻게 결의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그 총 마을 분들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다 마을 분들 이제 총회 안건들을 모아놓고 그 마을 주민분들을 다 모아서 총회를 열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거주해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분과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이사 나가서 이거 관리하는 데 있어서 별 도움이 주지 않으셨던 분들 이런 행위 이런 상황들을 유형화해서 보상금을 어떻게 분배하자라고 결의를 하셔가지고 그 결의를 통해서 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은 만약에 그분이 뭐 그렇게 상황이 됐으니 뭐 원래 1,000만 원 갈 걸 한 800만 원만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나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 해가지고 소송을 걸었을 때 네. 마을 내에서 그렇게 결의한 내용이 법정으로도 유효할까요? 예, 유효합니다. 다만 그 총회를 소집하고 결정하는 방법을 적법하게 하셔야 돼요. 그 절차대로. 그리고 증빙을 다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왜 나한테는 이 정도밖에 안 줘? 라고 했을 때 그 결의가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된다거나 결의 자체가 부존재한다라고 다툴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네. 마을 주민에서는 마을에서는 이 결의를 적법하게 소집을 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결의를 한 거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증빙 자료를 꼭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네요. 네, 좀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셔서 답변도 드렸는데요. 우선 원하시는 대로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예, 채무자의 확실한 주소와 성명, 네, 생년월일만으로 건설기계 대료 지급 명령을 법원에 신청해가지고 예, 2019년 3월 22일 날 확정을 받았습니다. 예, 법원의 지급 명령 확정 정본으로 강제 집행을 하려면 네.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네. 하면 되는지 하고요. 아, 지금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는 알고 계신다고 하셨죠? 예? 주민등록번호는 알고 아니, 계십니까? 주민등록은 몰라요. 주민등록번호는 모르고 예, 그러니까 주소하고 성명하고 생년월일만으로 지급 명령을 아. 신청해가지고 확정을 받았어요. 예, 주소와 생년월일 그리고 이제 이름만 알고 있다는 뜻이죠. 네네, 생년 이름, 네네. 예, 주민등록은 몰랐기 때문에 네,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네. 강제 집행할 수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알으려 그러면 예, 뭐 방법이 없는지. 동사무소 같은 데서 뗄 수 있었는데 어떻게 음. 이걸로 확정증명을 가서 뗄 수 있는지 그거 하고 네. 강제 집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 그걸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 명령 신청 판결을 3월 말 정도에 받으셨는데 뭐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다 보네요. 지금 황미옥 변호사님께서 좀 해결해 주시겠습니다. 인사 나눠.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조금만 그 목소리를 높여주시면은 제가 상담하는데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예, 좀 일단- 더 크게 하겠습니다. 예, 요지는 말씀을 잘 들었고요. 네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예전에는 판결문에 이름, 주소뿐만이 아니라 주민번호까지 같이 기재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집행 들어갈 때 문제가 없었는데 그 네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되면서 판결문 적을 때 주민번호 안 적어도 된다 이렇게 바뀌어버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받으신 판결문이 아마 그렇게 나온 것 같고요. 근데 정작 집행 들어가려고 하면 주민번호 판결문이 적어라. 아니고 지급 명령을 해놓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집행 네, 권한 지금 중에 네. 하나인데, 맞아요. 특히 말씀 주신 것처럼 정상 판결 들어갔을 때에는 중간에 다 조회 신청해서 할 수 있는데 네, 맞아요. 지급 명령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답변 한 번 없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가 좀 많은데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집행문 신청할 때는 주민번호 적으셔야 되잖아요. 네네. 일단은 지금 가지고 계신 지급명령 확정 정본, 그 다음에 어떤 거 집행하실 거예요? 유체동산 하실 겁니까? 부동산 하실 겁니까? 어떤 거 하실 겁니까? 뭐 집에다가 일단은 집에다 강제 명령을 한번 아, 사고 있는 부동산 집에다 강제 경매 신청하실 건가요? 네네. 네, 그러면은 지급명령 확정 정본, 그 다음에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서 작성 다 끝나신 신청서 작성된 거, 잠깐만요. 지급 명령 확정 등본은 네 알겠는데 그다음에 또 무슨 말씀인지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있으면은 집에 대해서 강제 경매 들어가실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주민등록법에 따르면은 비록 그 민사라든지 소송이라든지 할 때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강제 경매 들어갈 때에도 집행에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주민등록 초본을 내어주게 되어 있거든요. 아 이거 그럼 확정 명령 이것만 가지고 가면은 그걸 저게 동사무소 가면 떼줍니까? 아,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네네. 판결문을 받았는데 이젠 집행 들어가야 되는데 판결문에는 주민번호가 없는데 집행 들어가려고 하면 집행기에서는 법원에서는 여기 집행문에는 신청에다가 주민번호 적어서 오세요 하는데 판결문에 없는 주민번호를 적으려고 하니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채무자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떼게 되면은 초본에는 주소지도 나오고 주민번호도 나오니까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네. 가면은 주민등록 초본을 떼어줄까 그게 고민이시란 말이에요. 네네 맞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떤 서류를 챙겨 가시냐면은 네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은 집행을 하려고 한다,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한다 할 때에는 초본을 발급해 주어라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신 그 사례처럼 나는 판결 확정본을 받은 사람입니다를 입증하기 위해서 지급명령 확정 정본 요거 챙겨 가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또 경매를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서 작성하신 작성본 그건 어디서 작성해야 됩니까?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 법원에 그 예. 전자민원센터 거기를 들어가시면은 서식이 있어요. 예예. 예, 거기 들어가시면은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서라는 서식이 있으니까 거기에 네네. 신청인 그다음에 대상 물건지 이렇게 해서 적어가지고 적은 걸 출력해서 가져가시면 돼요. 아 그거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그 주민등록법에서 말하는 앞으로 집행을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다라는 게 입증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럼 그거를 이건 챙겨 정보만 가셔가지고. 가지고 정보만 지금이고 채무자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 정보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아, 그렇죠. 그것만 가지고 가셨을 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뵀던 많은 분들은 판결문만 가져가니까 안 줬어요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특히 주민등록법에서도 소송 비송뿐만이 아니라 강제 집행에 필요한 경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강제 집행 신청서 작성된 거는 챙겨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거 두 가지입니까? 예, 그걸 챙겨 가셔가지고 주민센터 가셔서 그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네네. 예. 아.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네네. 주민센터 직원 입장에서는 봤을 때 지급명령 정본에 나와 있는 김땡땡이라고 칠게요. 김땡땡의 주소지와 지금 신청하려고 하는 주민등록 초본상 나와 있는 주소지가 똑같다고 하면은 문제없이 바로 초본 주세요. 초본 주는데 대개 지급명령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채무자 주소지도 잘못 기재된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지급명령 정본에 보면은 서울시 그거는 어디 그거는 적혀 제가 있을 텐데. 확실한 겁니다. 주소지하고 지금 사고 있어요, 그 사람이. 아, 그건 확실합니까? 네네. 아,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주소 생년월일은 확실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것처럼 지급명령 확정 정본, 그다음에 작성하셨던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서 이거 두 개를 첨부하셔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 가셔서 상대방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을 해주세요라고 하셔가지고 거기 보면 당연히 주민번호 나오겠죠. 네네. 초본 발급받으면. 그렇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집행문 부여 신청서에다가 주민번호 적으셔서 집행 절차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도움이 되셨나요?
아, 네, 도움 많이 됐습니다. 아, 네, 정말 아, 다행입니다. 일단은 예, 말씀해주신 지급 명령 확정 정보는 챙기시고 법원 전자 민원센터 인터넷으로 들어가시면 서식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작성하셔서 출력하셔서 그 두 개를 가지고 주민센터로 가시면 된다라는 네, 맞습니다. 말씀이니까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네요. 아, 네. 근데 근데 시간이 조금 그러니까 더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다른 내용은 다른 긴데 하나 아, 네, 뭐 간단한 거면 저희가 답변 드릴게요. 저기 하나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예,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제가 아파트 전세 계약이 된 건데요. 전세 계약이요? 네네. 네, 2011년 7월 15일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고 예, 법원 등기소에 확정일자를 받아 지금 살고 있거든요. 예.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근데 2017년 4월경에 집주인이 이제 임대인이 전화로 집을 팔려고 내놓았다고 이제 전세금 올리지 않고 그대로 살다가 집이 팔리면은 이제 나가라 이제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2년이 됐는데 집이 잘 안 팔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계약 작성 없이 네. 그대로 살고 있어도 뭐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전에 물어본 그러게요. 겁니다. 네, 일단 잠깐만 정리를 해보면 2011년 7월에 전세 이제 계약하시고 확정일자도 받으셨고 지금까지 네네. 살고 계신데 2017년 4월에 주인이 매도하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안 팔렸고요. 근데 네네. 계약 날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자, 어떻습니까? 이 사례도 사실 저희 법률 상담에서 상당히 자주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 갱신 하는데 갱신할 때마다 별다른 조건 변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계약서 안 작성해도 되는지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 부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네. 일단은 그 집주인분께서 2017년 4월경에 하신 말씀,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이 집을 팔 테니까 집이 팔리게 되면 나가셔야 됩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나요? 네네. 팔금 되면 이제 3개월 전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사 갈 수 있는 기간을 주면은 그때 내가 이제 그렇게 하기로 예, 뭐 그러면 약속했습니다.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전화상으로 이제 구두로요. 그렇죠.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 지금 사시는 곳이 주택, 즉 거주 목적의 건물이지 않습니까?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은 실제로 임대인 갱신 됐을 때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나가주셔야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는 임차인이 덥석 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한 3개월 정도의 말미를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런 부분도 잘 말씀하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재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가 부분인 건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년 단위로 갱신을 하되 묵시에 갱신을 하되 갱신할 때 특별히 계약서 작성하지 않으면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요점은 그 임대인분과 지금 상담자분 사이에 뭐 보증금이라든지 월세라든지 아니면 뭐 그 기타 재반 부가 조건에 대해서 특별히 변동이 없으시다면 재계약서 작성하시진 않으셔도 되고요. 네네. 예, 그렇고 다만 기간은 2년 단위로 연장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혹시 임대차 계약서 아니면은 전세 계약 그 내용 중에서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새로운 계약서 작성하시는 게 맞고요. 아, 그거는 없는데, 근데 이제 2년, 여보세요? 네. 예, 2년 2017년 4월경에 이제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했는데 지금 2년 됐는데도 이제 집이 안 팔리니까. 네. 그래서 2년 후에 또 이제 그냥 제가 좀 만일에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재계약서를 작성 안 해가지고 이제 뭐 저기 법적으로 뭐 보호를 받을 수 없는가 싶어 그래서 전화를 2019년 9월 15일 정도면 이제 2년의 묵시적 갱신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7월 15일요. 2017년 그렇죠. 7월 15일. 2019년 7월 15일이 되면은 2년의 예, 묵시적 갱신이 완성이 되는 거고. 예, 2년 계약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네네. 그러면 2019년 7월 15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집이 안 팔려서 또 자동 갱신된 경우를 말씀 주시는 거죠? 네네네네. 예. 그 기존 조건과 동일하다고 하면은 특별히 재계약 작성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네. 예, 그대로 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임대인이 앞으로 집이 팔리게 되면 3개월 정도 말미를 드리겠으니까 나가셔야 됩니다라고 했다고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임차인분도 동의를 하시는 상황이라고 하면 예, 특별히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아, 네. 아, 변호사님 정말 아주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행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다 해결이 네네. 되신 것 같네요. 네. 예, 잘 이해했습니다. 아유, 그러니까요. 다행입니다. 앞서 이제 진행이 안 되셔서 힘드셨던 강제 집행 부분도 뭐 혼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잘 하실 수 있을 네네. 것 같아요. 인터넷 찾아보시고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고요.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 법률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적인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2-5557-8295번 열어두고 있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담이 접수가 되면 각 분야 전문 변호사님들과 함께 방송을 통해 무료로 상담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온 고민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사연부터 만나보시죠. 얼마 전 새로 뽑은 직원의 자소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본인이 쓴 게 아니라 자소서를 구입해서 제출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자소서만 보고 직원을 뽑은 건 아니지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일도 믿고 못 맡기겠어요. 그 직원을 해고해도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자소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일단 한 번은 뭐 거짓말을 했다라는 사실이니까 좀 믿음이 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 직원을 해고할 수 있을까요? 해고 사유가 됩니까, 변호사님? 예, 해고 사유는 됩니다. 그렇군요.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예. 근로기준법상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것인가의 판단을 봤을 때 지금 자기소개서를 위조했다라고 얘기하는 의미가 사실상 내용을 허위로 작성을 했거나 예.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학력을 위조를 했거나 그럼 네. 그 학력을 위조하기 위해서 증명서를 위조를 했다거나 그러면 심지어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사유만으로도 그 정당한 사유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해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해고 사유가 분명히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근데 좀 자소서를 사고 파는 사람도 있군요. 자기에 대한 소개서인데 일단 이 행위도 엄연하게 불법이겠죠, 황 변호사님? 자소서를 사고 파는 행위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많은가요? 있는데요. 그렇죠. 저도 아주 옛날에 한번 많이 본 것 같은데 네. 이게 얼핏 생각하면 좀 불법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은 자소서를 거래한 자체를 좀 불법으로 의율하기 좀 어렵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엄연히 그 얼마의 가액을 책정하고 그 가액대로 자소서를 서로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걸 가지고 불법으로 삼긴 좀 어렵다라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자소서를 허위에 위조로 남의 걸 가지고 온 자소서를 가지고 제출해서 합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뭐 후회도 나오겠지만 업무방해로 의율할 수 있으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 뭐 방조 아니면은 뭐 도왔다는 그런 부분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도 고민할 수 있겠지만 자소서를 구매한 사람이 그대로 제출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죠. 뭐 각색을 한다거나 참조해서 자신의 사례로 또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자소서를 사고 파는 행위 이 자체만으로 불법으로 우율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게 전문가들에게는 좀 많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자소서를 사고 파는 행위뿐 아니라 뭐 글솜씨가 좀 없다 이래서 누군가한테 대피를 요구하는 그런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행위는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여기서 좀 정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꾸며주냐, 완전히 대피를 해서 네. 전체적으로 다 써주느냐, 아니면 기존에 써 있는 거를 줬을 때 그걸 가지고 좀 수정을 하고 첨삭을 해주느냐. 좀 깔끔하게 네, 만들어주느냐. 기존 수정하거나 첨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필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네. 이 대필은 전체적으로 내용을 그 해당 사람과 달리 내 거에 맞게 써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허위 사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회사에 제출을 하고, 물론 이 대필 해준 사람이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어느 회사에 네. 제출을 하려고 한다라는 정황이
인정이 돼야 되겠죠. 그럴 아. 경우에는 같이 함께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긴 네. 하고요. 회사 들어갈 때 자서서뿐 아니라 경력 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허위로 작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분도 굉장히 오래된 일이긴 했는데 해고가 됐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 뭐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그 법에서 얘기하는 그 위계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네. 위계라는 거는 뭐 기망에 이르진 않지만 뭔가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서 상대방을 속였다라는 거죠. 실제로 업무방해 행위 태양 중에서 행위 양식 중에서 하나가 위계입니다. 즉 위계를 써가지고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바로 이 경우입니다. 허위의 경력을 적어서 자소서를 썼고 네. 그 채용 담당자라든지 회사 측 입장에서는 그 허위의 내용을 보고 그 사람을 채용하기 이르렀다면은 그것이야말로 그 채용 업무라든지 회사 업무에 위계를 써서 방해했다라고 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요. 네. 만약에 응시한 기관이 사기관이 아니라 공기관이라거나 공기관이다. 아니면은 국가기업이 국가라든가 하면 지방자치단체라든가 하면은 네. 그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해지네요. 그렇죠. 그럴 때는 그렇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절대 뭐 자기에 대한 소개서인데 경력이나 이런 거를 굳이 속일 필요는 있겠습니까? 너무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본인에 대해서 솔직하게 기록을 하시고 또 면접이 있잖아요. 면접에서 솔직하게 본인이 정말 일하고 싶다라는 거를 강하게 말씀하신다면 좋은 일이 있을 테니까 너무 이렇게 자소서를 허위로 쓴다든지 아니면 뭐 산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우선 궁금해하신 내용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는 다음 사연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동생이 새벽에 술집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해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CCTV를 보니 동생의 술집 주인을 포함해 서너 명의 사람들이 동생이 맞는 걸 가만히 계속 보고만 있더라고요. 동생은 이 사건으로 어쩌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폭행 상황을 그저 보고만 있었던 사람들이 더더욱 용서가 안 되는데요. 술집 주인이라도 말렸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당시 상황을 보고만 있던 사람들을 고소할 수는 없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정말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동생께서 또 묻지마 폭행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시겠어요. 이 상황을 보고만 있던 사람들 일일이 또 찾아내셔야 되긴 하겠지만 고소할 수는 있겠습니까? 참 난감한 상황인데요. 예. 보통 이제 착한 사마리안인법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외국에는 본인이 특별한 위험에 빠지지 않더라도 주변에 위험에 빠진 사람을 외면하는 경우에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는 한다고 예.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와 같은 규정을 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네. 다만 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항 네. 이거 2항으로 이제 개정을 돼서 간접적으로 도입했다는 평가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그 생명이 위급한 응급 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서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에 대해서 민사책임이나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네. 사망의 경우에는 그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참고가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술집 주인에게는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 사안에 딱 맞는 사안인 건 아닌데요. 예. 굉장히 유사한 사안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12월 31일에 한 손님이 술집으로 와서 이제 술을 시키죠. 술을 시켜서 12월 31일이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모이는 자리인데 네. 그 날에 혼자 술집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데 무려 3일 동안 양주와 맥주를 계속 반복적으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술만 계속 먹어서 결국에는 1월 3일 네. 신정 연휴를 끝나고 한 사람이 사망을 해버립니다. 같은 가게에서 그렇죠. 먹었다는 거예요? 계속 같은 자리에서 같은 소파에서 술을 마시는데 어. 그 동안에 술집 주인은 그 광경을 그냥 보고 같은 소파에 앉아 있는 걸 그냥 방치를 해버립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법원 네. 입장에서는
이 술집 주인을 어떻게 처벌을 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었는데 네. 이때 문제되었던 건 유기치사죄였어요. 유기죄 다들 아실 텐데 유기죄라는 거는 누군가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손을 떼버렸다. 네. 거기에 이제 책임을 묻는 건데요. 그러면 술집 주인이란 사람이 술집에 들어온 손님을 왜 보호해야 하는가? 무슨 부부 사이도 아니고 그거에 네. 대한 법원에 굉장히 고민이 있었는데 이거에서 법원이 판단을 내리기를 술집 주인과 술집에 들어온 손님 사이에서도 계약상 보호 의무는 있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유기치사를 인정했습니다. 즉 유기죄를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사안이 큰 참작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상황 좀 이상하죠? CCTV를 봤더니 동생은 계속 3-4명으로부터 맡고 있는데 예. 뭐 손님이야 그렇다 쳐요. 그렇다 치는데 술집 주인도 계속 팔짱 끼고 앉아서 보고 있었다? 네. 이건 좀 과하죠. 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판례가 큰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술집 주인이라면은 최소한 경찰을 부른다거나 예. 아니면 주변인들을 동원해서 말리는 정도로 해서 손님을 보호했었어야죠. 예. 따라서 법원의 입장에 따른다면은 이 술집 주인은 손님을 보호할 의무를 최소한으로 이행하지 않았던 셈이 되는 것 같고요. 따라서 이때는 최소한 유기죄 정도는 해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분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 동생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지도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 때문에 더 이렇게 화가 나신 것 같은데 또 이런 일도 있었죠. 국민적 공분을 샀던 강서 PC 사건, PC방 사건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사건 현장에 이 범인의 동생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취객 2명 중 1명이 식당 여주인을 무참히 폭행하는 현장에서 폭행을 말리지 않았던 일행에게도 죄가 없다라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었는데 일단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또 옆에서 말리지 않고 지켜본 일행이 있었다면 이 일행은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박 변호사님? 네. 그 앞서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사실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네.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 게 맞는 정서상으로 맞겠죠. 네. 그래서 우리 형법 제 18조에 보면 부작위범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거 뭐냐면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네. 자기의 행위로 인해서 위험 발생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는 그 발생된 결과에 대해 책임이 있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네. 뭐냐면 어떤 지금 일행이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는 걸로 죄가 되는 네. 거기 때문에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지 네. 그거부터 따져봐야 되겠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상 의무가 있는 걸로 아까 그 사안에서 판단을 한 거고요. 법령상 의무가 있을 수 있고 계약상 의무가 있을 수 있고 예. 둘이상 의무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위험을 발생할 방지할 의무가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를 보면 판례의 입장을 보면 긴밀한 공동관계라는 게 있거든요. 가족적 관계라든지 긴밀한 공동관계라든지 조리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관계라든지. 예. 근데 여기서 어떠한 그 긴밀한 공동관계를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깊게 들어가면은 신뢰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등산, 네. 엘리베이트 산을 등산하기, 에베레스트. 그렇죠. 발음이 예. 잘 안 되네요. 등산하기 에베레스트. 위해서 같이 팀을 꾸려서 네. 한 30일 동안 해요. 예. 그러면 한 사람이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위계하면 구해줘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그렇죠. 방치하면 그분의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처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도 판례 입장에서는 그런 의무는 없다라는 예. 부분이 그런 신뢰관계까지는 없다라고 판결을 한 것 같아요. 다만 이런 상황에 있어서 조금 더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네. 그런 의무를 인정을 해서 좀 더 불상사가 낼 수 있는 방법을 방지해야 되지 않을까. 다만 또 일행도 폭행을 말리다가 네. 쌍방 폭행으로 휘말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은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네요.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걸 알 수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자, 근데 방관죄는 없어도 방조죄가 또 있지 않습니까? 방조죄는 어떤 경우에 적용돼요? 그렇죠. 그 일상생활에서도 너 방조야, 방조야 이런 얘기를 잘 하시는데요. 예.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막 때리고 있는데 그걸 돕진 않아요. 같이 한 대를 거둔다거나 아니면 뭐 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슬며시 가가지고는 뭐 문을 닫아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옆에서 말로 막 응원을 한다든지 네. 정신적 아니면 물리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일체 행위를 의미하는 건데요. 네.
근데 사실 정범에 대한 수사도 잘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예. 이 방조까지 입건을 해주는 경우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엄연히 그 용이하게 하는 행위 그 자체도 처벌이 맞긴 맞습니다. 그렇군요. 방조죄도 좀 알아봤고요. 아까 말씀해 주시는 과정에서 폭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뭐 본인이 또 휘말리는 경우도 있고 또 폭행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네. 해주셨잖아요. 정당방위 인정될까요? 그러니까 이 정당방위라고 하는 건 많이 좀 들어보셨을 때 예. 그 뭐 자기 또는 타인의 법에 대해서 위험한 침해가 있을 경우에 그걸 방어하기 위해 되는데 그 네. 방어하기 위한 부분을 상당성이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때리는데 내가 칼로 네. 응대를 한다든지 주먹으로 하는데 몽둥이를 가지고 한다든지 그건 네. 절대로 정당방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때리고 있는데 말리려고 하다가 이 사람을 때린다라고 하는 거는 쌍방폭행으로 연루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상대방에서 유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때리다가 네. 일방적으로 때리는데 맞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감정을 긁어서 나를 한 대라도 때리도록. 자극시킨다든지. 예, 그러면 예. 경찰서의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을 쌍방폭행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실무적으로. 그렇군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생방송 법률 상담 저희는 잠시 후에 상담 이어가겠고요. 도움 필요하신 분들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 법률방송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도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유튜브 실시간으로 생방송 되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